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수업을 다 열심히 했어요. 네, 열심히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녹화 중단 버튼을 누르려고 보니까 녹화 시작을 아직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고 연습 한번 하고 다시 하는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녹화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네요. 자, 아까 내가 무슨 얘기했었지? 처음에 이제 날이 이제 추워질 일만 남았어요. 특히나 이제 방학이 곧 도래를 할 텐데, 방학이 되면요, 기왕이면 여행을 한 번씩 가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가지고요, 해외여행 가는 게 많이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실 겨울방학이다라고 하면 기간이 꽤 길잖아요. 이제 12월 달 중순서부터 해가지고 1월 달, 그다음에 2월 달, 한 2개월 정도, 2개월 반 정도 하다 보니까 날짜는 한 75일 정도가 생기다 보니까요. 준비하셔가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다음 많은 경험도 쌓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생각 남는 거는 여행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해외여행도 괜찮고요. 아닐 경우에는 코시국이다 보니까 국내 여행을 하더라도 혼자 가도 괜찮고 친구하고 같이 가도 괜찮고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그 여행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잡아보세요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주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여행에 대해서 죄송해요.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경영도 여행과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 아니면 누구하고 함께 갈 건지 행선지는 어떻게 갈 건지 이동 방법은 어떻게 될 건지 식사는 뭘로 할 거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등등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하는 것들 여행과 인생 그리고 인생과 경영은 다 비슷하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획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이게 관리 이 과정 중에서 첫 번째가 계획화,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통제, 지휘화, 그 다음에 통제화 이런 순으로 가게 되는데요. 계획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과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여행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야지라고 했으면 그 안을 채우는 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안에 구조를, 여행의 구조를 어떻게 짜겠느냐, 어떻게 누구를 어디다 배치하겠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조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화가 되고 있는 것도 그다음에 주변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닷컴 붕괴가 시작되던 1990년대 후반 스탠퍼드 대학 학생이던 레리 페이지가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했을 때 주위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이 기술은 세계를 사이버 공간으로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에 제2 황금기를 안겨줬습니다. 구글 창업가란 말이에요. 만들었을 때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페이지들 중에서 랭킹을 매겨가지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들을 위에 올려주는 기능을 페이지 랭크라고 합니다. 이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선호하는 것부터 쭉 보이게 되는 기술이 페이지 랭크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인구의 80%, 전 세계 인구의 63%가 애용하는 구글의 단순한 검색 사이트를 넘어서 세계 지식 유통의 핵으로 자리 잡는데 결국 자리 잡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기술로 인해 가지고요. 구글은 미래 5년이 지난 10년보다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직원이 2만 명에 달하면서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 CEO는 신문과 이메일 인터뷰를 갖고 앞으로 인터넷 기술이 대통령의 권한까지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갖고 있는 권한, 각각의 갖고 있는 구조들이 많이 변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업 경영을 배우면서요, 경영에 대해서 실무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가 변해가고 있는 거를, 환경이 변해가는 거를 깨우치면서, 과연 조직 구성하는 것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보니까, 조직 내부 구조를 설계하고 과업, 구성원, 권한, 책임 사이에 적절한 분업과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조직의 내부 구조를 설계하고 과업, 구성원, 권한, 책임 사이에 분업과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목표를 설정하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누가 어떠한 직무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동을 해야 되고 분업을 해야 되는지 이걸 규정하는 과정이 바로 조직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타 경영관리 기능으로 보니까요. 계획화, 방향을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조직화, 조직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휘화, 열심히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 통제와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는 이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직화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직 구조를 결정합니다. 업무에 대해서 분담을 하고요.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유기적인 활동을 조율하는 과정이 바로 이 조직화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과적인 조직화의 효과 및 이익. 만약에 효과적으로 조직화를 진행했어,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요. 이랬을 때 얻게 되는 효과,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 있겠느냐를 보니까요. 먼저 첫 번째, 업무의 흐름이 명확합니다. 왜? 조직의 업무 플로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다음에 개인별 직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요. 그 다음에 계획 수립과 통제화에 도움을 주고요.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경로를 설정해 주고요. 직무의 중복 등 갈등을 해소해주면서 구성원의 활동을 조직 목표에 연결시키는 게 좋아집니다. 자, 이게 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조직화라고 해가지고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5명이 있어요. 10명이 있어요. 1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어요. 이게 조직이란 말이에요. 뭉뚱그려서 일하고 있으면, 모여있으면 무슨 일을 누가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역할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사람 배치하는 건 맨 마지막이고요. 크게 봤을 때 부서는 어떻게 나눌 것이며 이 부서는 부서끼리 어떻게 협조할 것이며 여기에 구성원들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얘한테는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책임을 줄 것이며 업무 협조 내지는 분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를 큰 틀을 짜놓게 되면 이게 조직화를 시켜놓고 나면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업무 흐름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정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개인별 직무에 대한 지침도 있고요. 이게 중복되는 일도 없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기도 굉장히 좋고요. 나중에 일을 실행해서 통제하기도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도 좋고 어때요? 조직 목표에 연결하기도 굉장히 좋아진다. 계획화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관리 활동이지만 이 인사와 관련된 이 조직화 진짜 중요한 거죠.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고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인사가 만사다. 어때? 인사가 모든 것을 많은 가지를 다 하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절한 곳에 명확하게 임무를 주고 적절한 사람을 배치한다면 굉장히 그게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했을 때 조직화는요, 총 4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의 탐색 및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조직이 과연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되는지 탐색을 하고요. 두 번째, 결정된 일의 양과 질을 감안해서 각각의 직위를 설정합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거를 잘 조합해서 양, 그리고 질 조합해가지고, 얘가 우선은 자리 먼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해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이런 일을 도와주면 좋겠구나, 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직위 사이에 체계적인 관계를 설정합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 간에 유대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고, 책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의무를 해야 되는지,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유기적 관계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를 뭐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각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적인 개인을 배치하는 거, 스태핑하는 거, 이렇게까지 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조직화의 과정이다. 1, 2, 3, 4단계예요. 1단계 총 목표를 생각한 다음에 일들을 생각해. 두 번째, 이 일별로, 질별로, 양별로 업무를 만들어, 직위를 만들어. 세 번째, 이것들을 어떤 관계로 가져갈 건지 관계를 형성하고 역할을 만들어줘요. 네 번째, 거기에다가 실질적인 배치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어때요? 조직화의 기본적인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만들어진 프레임을 뭐라고 하느냐? 조직 구조라고 합니다. 조직 구조. 우리가 조직화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조직 구조가 되는데, 조직 내의 직무 또는 부문 사이에 형성된 고정적인 관계, 기본 프레임, 고정적인 딱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조직 구조의 구성 요소로는요, 얘는 어떤 것을 구성하고 있고 고려를 해야 되냐면요, 조직 구조를 만들 때는 첫 번째 고려해야 되는 거는요,
복잡성, 두 번째는 공식화, 세 번에 집권화, 거꾸로 얘기하면 분권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 복잡성을 보면요. 우리네 조직이 어떻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가로로 볼 수도 있고요. 세로로 볼 수도 있고요. 지역적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가로로 본다는 거는 우선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그룹, 개인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게 얼마만큼 서로 다른 부서나 전문화된 하위 단위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 요게 수평적인 구조인 거고요. 반면에 수직적인 구조라고 하는 건 뎁스를 보는 겁니다. 최고 경영자 CEO서부터 현장 실무 사원에 이르기까지 과연 몇 개의 뎁스로 나눠지느냐. 그럼 명령 체계라든가 보고 체계라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EO의 의도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뎁스가 너무 깊으면은 실질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런다고 너무 좁혀놓으면은 수평적으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두만 많지가 않더라. 동시에 여기서 고려해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업무는 같아 하지만 지역이 너무 멀어 서울과 부산에서 이럴 때는 다른 부서로 다른 그룹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물리적인 지역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거까지도 우리가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면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성을 봤을 때는 수평적 분화, 그다음에 수직적인 분화, 그다음에 물리적 지역적 분화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공식화라고 하는 거는 내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표준화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 예를 들면 군대예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새로운 병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업무 카드 같은 걸 받아요. 그럼 이 업무 카드에서는 내가 할 일은 어떠어떠한 거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몇 분내로 짐을 싸서 몇 분내로 어디에 이동해서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5분 내로 뭐를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군대는. 왜?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플로어상에서도 일을 하면서도요. 그 일에 대해서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은 일에 대해서 맞고서 진행하기가 쉽겠죠. 단 어때요? 이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단순 업무직 같은 경우에 단순 업무직 같은 경우 생산직 같은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해야 돼. 이런 거는 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돼. 이게 과연 공식화를 시킬 수 있느냐, 표준화를 시킬 수 있는 업무냐를 놓고서 우리가 프레임을 짜야 된다, 구조를 짜야 된다라고 말 테고요. 집권화, 분권화의 정도입니다. 의사결정이 조직 내의 어느 곳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한 명이 생각한 걸, CEO 생각한 걸 모두가 같이 이해를 하고 움직이는데, 이 모두라고 하는 사람이 해봤자 3명이야. 그럼 집권화 시킬 수 있겠지. 근데 3명이 아니라 30명, 300명, 3,000명이에요. 3,000명이 한 명의 생각대로 움직여줘 안 움직여줘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때? 이 권한에 대해서 조직을 만들고 권한을 이양시켜서 아래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권한에 대해서 이양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집중도가 좀 깨지게 되겠지. 분권화가 좀 심해지겠죠. 자, 이 분권화가 좋겠느냐, 집권화가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는 집권화가 좋았어요. 왜? 하나로 뭉쳐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헤드가 어느 곳을 바라보는지 따라서 같이 다니는 게 굉장히 좋은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분권화를 많이 선호합니다. 왜? 이제는 각각의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융통성 있는 대처라든가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보고 결과 이거 너무 늦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현장에서 분권, 권한이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로 이루어질수록 하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권화에서 분권화로 자꾸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권화, 분권화 정도를 결정하는 아니면 파악을 하는 전반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요. 먼저 첫 번째, 조직의 규모, 두 번째는 제품의 조합, 세 번째는 시장의 분포, 네 번째는 업무 기능의 성질, 직무의 성질, 구성원의 특정,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따라서 집권화가 좋은지 분권화가 좋은지 어느 정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많이 얘기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게 되는데 순수 이론적 관점으로 해서 분권화 채택이 유리한지 또는 집권화 채택이 유리한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분권화 또는 집권화의 채택은 반드시 특정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요인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분권화에 적합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의 경영이 비교적 큰 탄력성을 필요로 하고
비교적 신속한 반응과 창의성 및 능동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분권화가 적합합니다. 또한 규모가 비교적 크고 제품 라인이 비교적 많으며 시장 구조가 복잡하고 직무상의 변화가 많고 외부 환경을 예측하기 힘든 경우에도 어떤 거요? 분권화가 더 유리합니다. 왜? 바로바로 생각하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동성 요구에 대해서 직무의 변화가 심하고 외부 환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권 조직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고민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고민해가지고요.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조직 설계를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조직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가지고요. 총 기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느냐? 분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부문화를 시킬 것이냐,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임을 시켜줄 것이냐, 그런 다음에 과연 한 사람의 경제자가 아니면 통제자가 관리할 수 있는 통제폭은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요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조직의 구조를 결정할 때는. 자, 먼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분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분업은 여기도 뭐예요? 라인이야, 라인. 나눠서 일하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그런데 A도 A라고 B도 B라고 성과 막 하나씩 만들면은 뭐 이거는 분업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거 분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A가 뭘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A가 여기다가 파이프를 껴요. 그다음에 B가 타이어를 껴요. 그다음 C는 뭐예요? 볼트 너트를 조여요. 그러면 A는 계속 파이프만 끼고 B는 계속 타이어만 끼고 C는 계속 볼트 너트만 조이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죠. 이런 거를 분업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분업을 대해 얘기를 했어요. 자, 전체 조직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어느 한 사람이 도맡아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여러 사람이 분단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는데 분업의 원칙을 기준으로 조직 구조를 본다면 한 조직의 전체 과업은 각종 성질이 다른 구체적인 작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 작업은 다시 특정 단위나 부문으로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단위나 부문, 경영자들에게 부여하거나 주어진 과업을 책임지고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넘어가서 완성품을 만들고 이를 완성시키는 구조, 이거를 분업.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분업을 결정할 것이냐, 요거를 먼저 결정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문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룹을 묶어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눌 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부문화, 구상이나 원칙을 근거로 개별적인 작업을 조합하는 과정, 개별적인 작업을 모아가지고 너희는 같은 팀이야, 너희는 같은 그룹이야 라고 묶어주는 그룹핑 과정을 부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누는 방법 중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게 쭉 계시다고 봤을 때 학년별로 나눌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성별로 나눌게요. 남성, 여성 이렇게 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눌 수가 있잖아요. 사는 지역으로 나눌게요. 뭐 출신 학교별로 나눌게요. 이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똑같은 일을 똑같지 않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나누는 방법, 부서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품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 이걸 갖고 나누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채류, 제약 및 가정용품 이런 식으로 물건, 제품을 가지고 나누는 거. 야채팀, 제품 여기는 뭐 의료약품팀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지리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활동 영역을 가지고요. 뭐 여기서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충청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고객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고객 중심적인 초점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유소년 담당 팀입니다. 여기는 성인 팀입니다. 여기는 노년층 담당 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팀을 구분화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프로세스별로 했을 때요. 제품 구매 관리 팀, 주문 입고 관리 팀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업무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문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게 있어가지고 구상이나 원칙을 근거로 개별적인 작업을 조합하는 과정이 바로 구문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내가 부문화까지 해가지고 브리핑 해가지고 부서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권한 위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는 집권화 돼가지고 한 명의 제일 위에서 헤드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따라가는 집권화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요. 빠른 대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처를 위해 가지고는 분권화가 되려면 권한을 자꾸 내려줘야 돼. 이거를 권한 위양이라고 합니다. 자, 권한 위양이다.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정하여 특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거 잘 봐야 돼요. 특정 권한과 함께 뭐를 줘요? 책임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그로 인한 의무도 책임도 같이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줘야겠는데 권한이하의 이점은 명확합니다. 권한이하는 경영자, 특히 최고 경영층이 직무를 경감시킵니다. 왜? 내려놓으니까 판단을 하는 거를 책임도 넘겨놓으니까. 또한 권한이하는요 불필요한 의사소통을 감소시켜 알아서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즉 경영자는 결정권을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하급자에게 부여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권한이하는 또 한 가지 좀 하급자들로 인하여서 비교적 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해보면서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권한 이하에도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 요인에서는요. 여건상 하급자의 능력이나 경험이 중대한 직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어쩔 수 없이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일이 어그러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상급자 자신이 경영자는 그가 담당하는 직무를 직접 처리해야만 하고 하급자는 상급자에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대답해야 한다라고 믿는 사람이면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권한을 하급자에게 위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꼰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권한 이양했으면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대로 가져가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모든 결정은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권한 이양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부하의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 관여하고 할수록 자신의 중요성이 그만큼 부각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같은 맥락이에요. 경영자가 권한 이양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조직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권한 이양이 장애 요소가 됩니다. 너무 많이 이양해버리면 경영자가 하는 일이 없어져 버리죠. 경영자에 따라서 자신의 직접 명령 또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권력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하급자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가지고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지 조직도 성장을 하게 되고요. 신속하게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보시면 될 테고요. 통제폭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리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몇 명의 사람을, 몇 명의 어느 정도의 조직을 통제하고 규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흔히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손가락이 10개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0명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통제폭이 그럼 10명인 거지. 사람이 다 똑같냐고? 아니죠. 모든 업무가 다 똑같냐고? 아니죠.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사람을 통제해야 될 거고 사람별로 개인별로 능력과 업무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경영자가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제폭이라고 할 수 있다. 통제폭의 크기는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냥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경영자 개인이 선호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또한 거기에 속해 있는 부하의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 부하의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은 많더라도 커버가 되죠. 통제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 그럴 경우에는 소수만 통제를 해야 한다. 직무적인 요인으로서는 과연 어떠한 업무를 갖고 있는 거냐라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 거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기술적인 요인과 지리적인 요인도 있겠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이것도 통제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위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요. 라인과 스텝이라고 하는 크게 조직으로 봤을 때는 두 조직이 존재합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랑 분업을 하게 되는 하나의 생산 라인인 거야. 실질적으로 고객을 상대하고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걸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안에서 본사에서 하는 스텝 부서에서 일하는 거 이거 스텝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획부서, 인사총무부서, 뭐 재무부서 이런 데들이 이제 스텝이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영업부서 아니면 생산부서 이런 데들이 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 가치 창출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적인 활동은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라인 업무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이 스텝입니다. 자, 이게 애매해요. 그럼 과연 회사라고 하면은 회사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는 라인 업무예요.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요. 뭔가를 팔아야 되는 업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율하고 도와주는 건 스텝 업무가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런 게 있어요? 라인은 스텝이 많이 도와줘야 돼. 왜 스텝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 스텝은 라인에 대해 상황에서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면서 본인이 명령을 하고 통제를 하게 되면 라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 있어. 생산직에서는, 영업직에서는, 본사에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스텝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텝은 고객에게 접점에서 있는 라인 부서에 발생한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접촉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요. 스텝은 건의나 조언을 제시하기 전에 될 수 있는 한 라인 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찾아내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스텝은 라인 경영자와 일종의 상호 보완적인 협조 관계를 이루어야 하고요. 스텝은 자신보다 라인 경영자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스텝은 말 그대로 스텝입니다. 도와주는 역할, 스텝, 라인의 경영자 담당자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크게 우리가 이제 조직 있잖아요. 조직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라인 조직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생산하고 영업하는 망만 있는 아직은 작은 조직이 되겠죠.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라인 조직. 생산하는 라인, 그 다음에 영업하는 라인,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은 라인 조직. 보통 라인 조직 목표는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야 돼? 기획도 해야 되고, 인사총무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마케팅 업무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제품 계열의 수가 많아지고 하면서, 기존의 라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스텝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요. 스텝이 껴들어오게 되면서요. 라인 스텝 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라인 스텝 조직으로요. 라인 스텝 조직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라인 기능과 스텝 기능이 같이 함께 있는 조직을 라인 스텝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더 발전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회사에서 하나의 기업에서 하나의 라인 스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문별로 나눠가지고 이 부문의 라인 스텝, 부문의 라인 스텝, 부문의 라인 스텝 이런 것들로 쭉 사업부가 나눠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사업부제 조직, 제품이나 시장 또는 지역을 기초로 한 사업주제 조직, 사업부제. 사업 부문은 상당히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사실은 여러 개의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 개의 사업부가 모아서 하나의 큰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 조직에서 성장을 하려면 스텝이 들어오니까 라인 스텝 조직이 되고요. 더 성장하게 되면 이런 라인 스텝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 어때요? 사업부제 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변칙이 생깁니다. 각각 이제 나는 부서가 있어. A라고 하는 부서에서 나는 인사부서에서 A 업무를 받아. 난 총무부서에서 A 업무를 받아. 난 영업부서에서 뭐를 해. 난 업무부서에서 뭐를 해. 다 이 업무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각각 사람을 차출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팀에 합류를 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새로운 부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특징은 뭐예요? 영속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프로젝트.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다 해산해서 자기 업무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합니다.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TF 조직을 만드는 거죠.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조직을 만들 수가 있다. 조직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중요하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 내 별도의 팀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프로젝트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요. 설치와 해산, 그리고 확충과 긴축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둘째, 주어진 가업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TF를 구성한다면 이걸 해! 라고 하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지식을 충분히, 여러 전문가들이 오니까요. 전문가적 지식을 충분히 만들어서 갈 수가 있겠고요. 주어진 가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팀 구성원들의 비교적인 큰 성취감과 만족감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먼저 프로젝트 팀을 하게 되면요. 조직의 공식 부문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니까요. 자, 그리고 둘째는 프로젝트 팀 구성원들이 주어진 가업을 달성하는 데만 너무 열성적으로 온갖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 조직에 대한 영향이나 대가가 가치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쉽습니다. 너무 프로젝트 거에만 관심을 하게 되면 내 원래 거에 무관심할 수가 있겠고요. 프로젝트 팀 반드시 최고 경영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TF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신경 꺼버리면 걔는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최고 경영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프로젝트 팀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후에 조직 자체가 해체됨으로써 원래의 성과 노력이 계속적으로 지지받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한 성과는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그런 거를 또 카운트해 줄 수 있는 인사평가 시스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팀이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지는 우리네 업무를 이제는 한 업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A란 부서에 있고 B란 부서에 있고 C란 부서에 있고 D란 부서가 있는데 프로젝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업무도 있고, 이 업무도 있고, 이 업무도 있고, 이 업무도 있어요. 이것들을 다 같이 맡아서 유기적으로 매트릭스, 내가 X축도 있지만 Y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유기적으로 같이 하게 되면서 여기서는 이런 TF, 여기선 저런 TF, 여기선 저런 TF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이런 조직을 뭐라고 해?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 재무, 마케팅, 인사, 공정, 자재, 노무 등과 같이 전문적인 기능 또는 과정 활동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은 기술과 시간의 좌우됨에 고도로 전문화된 재화나 용역을 소량 주문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 불확실성에 직면하는 조직, 인적, 물적 자원의 제약을 다뤄야 하는 조직 등에 유용하지만 매트릭스 조직은 이중적 지휘체계, 삼중적 지휘체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구성원들의 역할 갈등과 역할의 모호성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가 받을 수가 있고요. 역할이 모호하니까 업무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거 이외에 그 다음에 많이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자유형 조직이에요. 자유형 조직. 내가 아메바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유형 조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메바와 같은 형식의 조직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아메바 조직이라고 하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가상 조직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서 메타버스 막 이런 거가 될 수 있겠죠. 가상적으로 하나의 SNS를 통해 가지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의 가상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상 조직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이버 공간이다 보니까 개인 뭐 신상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히 털린다는 표현을 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 조직은 비용 절감 및 신속하고 자동적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프로세스 제공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 조직은 인터넷이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안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거에 대해서 봤어요? 조직화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계획을 했으면 그 다음에 조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큰 일을 가지고요. 역할에 대해서 만들어 놓고 이 역할의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까지 그러면서 크게 조직 구조를 만드는데 이 조직 구조를 만들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어떠어떠한 걸 고려하는데 그 고려했을 때는 뭘 봐야 돼요? 조직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직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나 환경적인 변화를 고려해가지고 어때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휘와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